네, 헌정사상 처음으로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의해서 파면을 당했습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써야 될 일이 생겼는데요. 오늘 전문가 네 분과 함께 좀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소개해 주시죠. 네, 신지우 연세대 개건 교수, 김성완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신 의원님, 네. 어떻습니까?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전 대통령이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전히 지금 현재 이 시각 현재 관저에 머물고 네. 있는 거예요. 관저를 떠나지 않고 있죠. 네. 계속해서. 네. 떠나지 않고 있다는 표현보다는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못하고 왜냐하면 있다고요? 삼성동이 네. 입주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싶고요. 네. 그러니까 이 보면요. 오늘 아침 뭐 동아일보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요. 본인은 박 전 대통령 본인은 탄핵 기각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전혀 예기치 않은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당혹감에 휩싸여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거는 참모진들도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져요. 네. 그럼요. 우리 일반인들은 탄핵 인용의 가능성이 네. 훨씬 높다고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직언을 하고 직설을 해가지고요. 대통령께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당연하죠. 그걸 하는 게 참모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참모의 역할이죠. 근데 전혀 탄핵에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직언,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과거에 닉슨 미국 대통령도요, 탄핵 위기에 몰리기 직전에 전격적으로 사임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요, 키신저가 나중에 닉슨한테 아주 직언을 합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버티시지 못할 것 같다. 네. 사실을 인정하고 뭐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게 있는데, 왜 우리 박 전 대통령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없었던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민 80% 가까이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청와대만 몰랐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판넬 하나 준비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야말로 충격에 휩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틀째 적혀져 있는 대로 관저에서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진정난 물란내 노래 제목이 생각나는데요. 신현희께서 잠깐 말씀을 주셨지만 최 교수님, 예. 청와대는요, 끝까지 기각을 확신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용이 됐을 때의 시나리오에 대한 준비가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요,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해야 돼요.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요. 예. 인용될 때는 바로 복귀하는 경우의 거니까. 수가 많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복귀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참모진들이 또 기각이 됐을 때는 바로 나갈 수 있는 여러 준비들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본인은 기각이 될 걸 어느 정도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뭐 계속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본인은 죄가 없다고 얘기하고 자기는 엮인 거라고 얘기하고 최순실이 다 했다고 하고 이거는요. 뭐라 그래야 되죠? 사람이 심리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믿는 건지 아니면 부인하고 싶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심리적 상태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하여금 기각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만들었던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네. 또 한 가지는 맞불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 네. 변호사들도 여러 가지 뭐 네. 각하라든지 이런 걸 주장을 하는 걸 들으면서 본인은 확증 편향 심리가 있을 사람은 본인이 믿고 싶은 건 믿고 싶은 심리가 있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자기한테 불리한 내용을 안 믿으려고 하거나 배제하려는 심리적인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 편이 좀 많아지고 있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약간 착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변호사들이 와서 또 이건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렇군요. 하면 네. 그런 부분들이 본인으로 하여금 자기가 이 탄핵 심판이 기각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념을 갖게 한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이 시각 지금 대한문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렇다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되지 않았습니까? 태극기 집회에 참가하는 숫자가 얼마나 많이 늘었을까요? 그렇죠. 생각했던 것보다는 성시원 앵커 그렇게 많이 확 늘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많이 늘어나진 않았는데 지금 취재진들의 보고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다만 걱정되는 것은 점점 더 격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1시쯤에는 대한민국 근처 파출소에 휘발유를 뿌려서 방화를 시도한 남성이 체포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시위가 인원에 관계없이 점점 더 격화되면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좀 걱정스러운 모양새고요. 사람 수는 그렇게 확 늘지 네. 않는 대신에 그게 굉장히 과격해지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밤이 되면 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네요. 잘 안 네. 보이는 상황이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촛불 집회는 뭐 안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혹시라도 자극이 된다고 했을 때는 태극기 집회하고 촛불 집회하고 부딪힐 가능성도 있고요. 막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대통령이 네. 좀 입장 발표를 좀 하는 게 지금이라도 필요하고 두 번째는 지금 금방도 김평호 변호사 생각이 드는데 네. 변호사라든지 어떤 정치인들이 가서 좀 자극적인 언어를 안 하는 게 변호사가 이런 말이 제일 무섭습니다. 제가 재판을 했는데
안 되는 재판을 재판부에서 잘못했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네요. 지지자들이 더 더욱더 모이는 거거든요. 자극하고 네. 사실은 되고요. 변호인들이 잘못한 네. 부분이 너무 큽니다. 사실 오늘 재판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재판부 재판장에서도 그렇고 나가서도 또 선동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자제를 해야지만이 어떤 다른 불상사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박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으니까 일각에서는 이거 버티게 하는 거 아니냐? 더 나아가서 불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뭐 네. 그 신문을 보니까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입장 표명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으니까 사실상 불복 시위에 나선 거 아니냐. 관저에서 사실상의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헌재 결정이 어제 나왔는데 어제 곧바로 수용한다고 발표를 했었어야죠. 그게 원래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낸 분으로서 기본적인 국민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거든요. 네. 제가 과거에 박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 발언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2004년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이건 예.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잠시 후에 적이 그 있고요. 부분은 육성을 직접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예.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예. 이 최종 그 헌재에 제출했던 최종 의견서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든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네.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아무 얘기하지 않고 청와대에 그냥 계속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침묵의 시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상 불복 시위라는 해석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 난 몰랐네. 왜 청와대만 몰랐을까요? 두 번째 보시죠. 보일러 놔드려야 뭐 광고 카피 문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박지훈 변호사님, 네. 자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삼성동 사저에 바로 가지 않을까? 삼성동 사저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보일러가 지금 삼성동 그 사저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난방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대통령이 이동을 못하고 있다. 이런 설명이에요. 일단 어느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보일러 공사하고 도배 공사를 하는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가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보일러 같은 부분은 뭐 다들 알다시피 난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보일러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건지 네. 관저에서 헌법재판소 11시 21분 후로는 네. 거기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있는 게 중요한 건지 따져보면 사실은 보일러 때문에 핑계에 좀 가깝고요. 네. 오히려 차라리 경호가 안 된다. 네. 경호용 건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청와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보일러가 지금 없어서 들어가기 그렇군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화면이 오늘 이제 영상인데요. 오늘 우리 삼성동 사저의 굉장히 모습이죠. 삼성동 사저에 드나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보시면 이렇게 끈을 잡아당기고 있죠. 네. 바로 인터넷선입니다. 인터넷과 TV를 설치하는 화면이고요. 지금 저희 기자들이 나가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도배하시는 분은 왔다 갔다 하고 뭐 저렇게 인터넷 하시는 분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정말 아까 신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가 아예 안 된 거예요. 저기가. 그러니까 플랜 B, 그러니까 네. 탄핵이 인용될 인용됐을 때. 경우에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건데요. 그런데 저는 뭐 이제 한 2, 3일 정도는 뭐 그 말미를 들을 수 있다고 보는데 네. 네. 그렇게 삼성동 사저가 들어가기에 좀 시간이 걸린다면요. 일단 내일쯤은 청와대에서 나오시는 게 낫습니다. 네. 왜냐하면 나와라. 나오셔갖고 일단 제3의 장소로 갔다가 삼성동이 정비가 되면 그렇게 들어가더라도요. 왜 청와대에 계속 머물게 되면요. 이제는 정말 또 이게 상상하기 싫은 시나리오인데 청와대에 있으면서 뭔가 뭐 또 이렇게 증거를 그런 얘기가 뭔가 또 나오더라고요. 인멸하려고 네. 또 이러는 거 아니냐 하는 네. 의혹 의혹이 제기가 나오죠.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게 과거에도 보면요. 노무현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으로 넘어가고 나서 이명박 정권 초기에 예. 노 대통령이 봉화마을로 그 사저로 옮겨가면서 그 청와대 그 이지원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옮겨갔기 때문에 맞네요. 이게 네. 굉장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정치적인 어떤 그 갈등의 소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내일 정도까지는 삼성동이 정비가 안 됐으면 제3의 장소를 거쳐서도 그렇게 내일쯤은 청와대를 비우는 게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성환 평론가님 이렇게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까요? 제가 좀 너무 매몰찬 걸까요? 어찌 보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 머물 자격이 없는 분이에요.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월 10일 날 헌재에 선고가 있을 거라는 건 이미 예고가 됐던 부분이고요. 3월 10일 또는 13일 날 헌재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릴 것이다라는 건 이미 오랜 전부터 예측이 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청와대가 보일러가 고장나서 내가 삼성도로 이동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얼마나 와닿을까 좀 이런 부분에 전 물음표를 찍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얼마나 와닿을까 이 부분이 저도 와닿는데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도 이사할 때 이사 당일날 가잖아요. 저희 집에 원래 살던 집에 누군가 들어와야 제가 그 돈을 가지고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나가시는 분들 네. 미리 도배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짐 갖다 놓고 도배하느라고 난리가 나고 막 보일러도 다시 어떻게 고치고 그렇게 네. 가지고 한 달은 집 정리해야지 집이 겨우 정리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서민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서 전 대통령이 되고 민간인 신문되면 이젠 그냥 평범한 서민이 된 거예요. 그럼 평범한 서민이 됐으면 조금 준비 안 됐더라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3의 장소 잠깐 갔다가 가더라도 네. 청와대를 비워주는 게 맞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동안에 뭐라고 했습니까? 법과 원칙 강조했잖아요. 그럼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이는 게 네. 최소한 국민에 대한 예우다, 예. 도리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거와 연결돼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박 대통령이 입장을 발표하면서 내가 여기 청와대에서 나가게 돼서 이렇게 됐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 모든 분들 상처받은 분들한테 상처 이제 다 저로 인해서 상처받은 거 다 이제 치유하고 네. 네. 이제는 다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제가 집이 좀 가는 게 준비가 안 됐으니 요때까지는 정리하고 다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라도 밝히고 설명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나가면은 말씀이신 전혀 거죠. 의혹이 없잖아요. 네.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해버리니까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추측이 이상하게 많아요. 나오는 거죠. 혹시라도 청와대 내에 뭐 또 증거가 인멸되는 거 네.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네.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청와대를 왜 검찰이나 특검이 압수수색하려고 시도를 했습니까? 청와대 안에서 청와대가 범행이 이루어졌던 장소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안에 국정농단과 관련되어 있는 다수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네.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겠다고 했던 건데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입장을 바꿔놓고 나는 아무 잘못 없다고 하는 전직 대통령이 청와대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이 임명한 비서관들, 참모진들이 쫙 청와대에 있다. 네. 네. 그러면은 그 참모진들도 나중에 가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번 범행과 그러면은 전 대통령이 그 며칠 사이에 있는 동안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저는 알겠습니다. 증거 없애라 이런 얘기 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네. 예. 그런 의혹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 분명한 것은 청와대가 오늘 밝혔는데 오늘은 삼성동 사저에 들어갈 계획이 없다라고 일단 그러니까 밝혔고요. 오늘까지는 오늘, 무조건 네, 관저에 오늘은- 있겠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네. 예. 일단 삼성동 사저에 언제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과거에 삼성동 사저를 나서서 청와대를 들어갈 때의 모습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때의 영상부터 살펴보시죠. 강아지 이쁘다. 아주 건강하게 잘 키우겠습니다. 청와대 데리고 가서. 대통령을 잘 지켜주실 겁니다.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예, 또 힘을 주신 덕분에 제가 더 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떠나게 됐습니다. 좋은 대통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년 후에 아주 밝은 얼굴로 다시 뵙게 되기를 고대하면서 안녕히 계십시오.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고 삼성동 사저를 떠났는데 네. 글쎄요 조만간에 이제 탄핵이 돼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신세에 놓이게 됐습니다. 자, 뭐 지금 일각에서는 내일 또는 모레 뭐 이 관저를 떠나지 않겠느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지켜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키워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승복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자, 헌재의 어제 탄핵 선고는 뭐 초등학교 학생들도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복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 아까 김성환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거 육성을 듣고 저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입니다.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확인했을 때는 고칠 줄 알아야 합니다. 계속 잘못을 반복해서 완전한 파탄으로 갈 것인가, 잘못을 인정하고 나라를 살리는 길로 갈 것인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강원동지 여러분,
저 박근혜 경선 패배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당원의 본분으로 돌아가서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 백의종군하겠습니다. 네. 저 영상을 보니까 약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왜 저 때는 승복합니다. 깨끗이 승복하겠습니다. 저는 백의종군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때 왜 사실 저렇게 저 지금은 승복 연설이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렇죠. 감동을 주기도 그렇죠. 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기가 올라간 것도 맞죠. 예. 한나라당 경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경선 깨끗하게 승복하겠다고 얘기했고요. 아까 처음 보신 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기각 후에 대표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헌재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헌법 질서를 망가뜨리는 일이다. 이렇게까지 본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제도 헌재에서 발표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한테 되는 잣대는 너무 그냥 무력해지고요. 남한테 되는 잣대는 너무 엄격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만약에 헌재 발표가 난 다음에 짧게라도 승복하고 본인은 받아들이고 또 지금까지 분란이 있었던 두 진영, 예를 들면 촛불 집회나 맞불 집회나 이런 사람들이 서로 통합으로 가서 이제는 국가가 발전된 방향으로 가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지금의 이런 3명이나 사망하는 이런 사태까지 일어났겠습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안 갔다고 봐요.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대통령이 지금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비서관들이나 보좌진이 가서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뭐 말씀을 하시면 어떻겠냐라고. 근데 본인은 할 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론자에 끊어버리고 본인은 또 청와대에서 관저에서 나오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맞불 집회에 나왔던 친박 강성들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불복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저는 폭력적이고 네. 기자들을 철제 사다리로 때리는 보셨잖아요. 죽창 가지고 막 이렇게 경찰들을 위협하고 이런 형태의 폭력적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 결국은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명확하게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면 네. 저런 모습이 좀 사라질 수 있는 기회가 됐을 텐데 네.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저는 폭력적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 헌재의 이 판단을 나는 따르겠다, 승복하겠다, 받아들이겠다라는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고 뭐 아무 입장도 안 나오고 있는데 저 신 의원님의 분석을 좀 듣고 싶어요.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각이 뭘까요?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이틀째예요.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밝혀야 할 거라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틀째인 오늘까지도 저렇게 침묵을 지키는 이유는 분명히 무언가의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러니까요, 메시지가 없다라는 게 메시지가 되거든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노 코멘트 하겠다라는 게 코멘트예요. 네. 나는 거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발표하지 않겠다라는 게 본인의 의사를 어떻게 보면 밝히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대통령으로서 이제 전직 대통령이지만 그 불복한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불복하겠습니다라고 얘기는 못하죠, 당연히. 난 불복이다. 아니, 그러니까 일반인들, 뭐 박사모 회장 이런 분들은 불복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분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에 대해서 난 불복한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메시지를 발신을 안 하니까 이건 사실상 불복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아까 그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그 방금 전 화면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그러나 잘못을 하면 그거 고칠 줄 알아야 된다. 어저께 헌재 결정문을 잘 뜯어보면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고 해서 반드시 탄핵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게 파면할 만큼의 사유가 되는가 그 점인데 거기 보면은요. 그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서 일어났고 반복적으로 네. 지속적으로 반복이 됐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국회와 언론에 대해서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고 그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이 정치적으로 고립시키려고 했다. 이게 더 안 좋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게 참 안타깝네요. 근데 박지훈 변호사님, 저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혀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현직 대통령은 아닙니다만 대한민국의 이 통합을 위해서 그래도 앞장서야 할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헌재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요, 이 태극기 집회는 좀 더 가열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국가 혼란은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입장 표명을 한 후에 관저에서 안 나오는 거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말 보일러라든지 어떤 상황이 안 맞기 때문에. 근데 입장 표명 없이 대통령 간저에서 지금 안 나오는 상황이라면 네. 이건 다르게 또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극단적으로 뭐 이건 제 얘기긴 하지만 주거 침입에 가까운 행동이에요.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어. 11시 21분 이후로는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만약에 시민단체 중에 어떤 사람이 고발을 많이 한다 그러면 또 극단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간저에서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고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 신주현님 전 정확하다고 말하는데 말 안 하는 거는 곧 불복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뉘앙스를 안 보이게 어쩌면 정확하게 아니 승복한다만 말 한마디만 딱 하더라도 네. 알아서 그 지지자라든지 정치가들이 알아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얘기 너무 많은 얘기 안 하더라도 승복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해줘야 된다. 네. 관저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그 부분이 좀 가장 문제가 아닌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계속해서 침묵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승복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한편으로는 좀 청와대에 변화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지금 사진 하나 준비해 봤는데 그렇습니까? 이 청와대에 태극기가 걸려 있고요. 그 옆에 어떤 게 걸려 있냐면 지금 보시면 원래는 봉황기가 걸려 있어야 합니다. 지금 잘 안 보이시죠? 네. 그 청와대 가운데에 태극기가 걸려 있고 원래는 봉황기가 걸려 있어야 되는데 이 대통령을 이 화면이군요. 상징하는 태극기는 있는데 그 옆에 원래 봉황기,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걸려져 있었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이제 채널A 사옥에서 망원 렌즈로 이제 네. 딱 이제 줌을 해서 찍은 건데요. 태극기는 휘날리고 있지만 그 옆에가 횡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언의 승복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승복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원칙을 따랐다고 봐야 되겠죠. 예, 원칙대로 내렸다. 원래는 저게 그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군대도 사단장이 집무실에 있으면 사단장기가 그 위에 걸려 있고요. 네. 집무실을 떠나서 당대 나가 있으면 사단기를 내리게 돼 있어요. 네. 그것만 봐도 사단장이 지금 집무실에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게 되는 건데 저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현재 대통령이 청와대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를 보여주는 깃발인데 대통령이 지금 탄핵이 되어 대통령직을 잃어버렸어요. 네. 그럼 청와대에 대통령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저기는 내려와야 돼요. 만약에 저게 계속 있었으면요. 또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 전형이라고 그러죠. 사진, 이 사진들이 행정관서나 아니면 군 부대에서 다 철거가 됐어요. 왜냐면 대통령이 이제 직책을 잃었잖아요. 군 통수권자가 이제 더 아니죠. 이상 아니니까. 네. 그러면 예. 결국은 대통령 사진을 걸게 돼 있는데 행정 원칙이나 준칙에 따르면 행자부의 여러 가지 원칙에 따르면 대통령이 아닌 사람의 사진을 거기 걸어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걸 떼내는 게 맞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승복이라기보다는 행자부가 스스로 원칙을 따라서 행동을 했을 뿐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행동을 했다고 해서 승복을 한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예. 봉황기 얘기하니까 중국 속담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때를 놓친 봉황은 당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전 저런 모습 계속 보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 또 과거도 생각나고 막 여러 가지 아주 감정이 복잡할 것 같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번 사태 이렇게 날 동안에 아까 이제 신주 의원님 말씀 약간 하셨지만 네. 헌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박 전 대통령이 그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고 하는 점을 지적을 했잖아요. 그랬죠. 예. 박 전 대통령한테는 그 국민들이 법과 원칙 박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대로 지금 탄핵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하야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네. 근데 끊임없이 개헌 카드 꺼내들고 그 다음에 거짓말로 일관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퇴로를 차단해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때를 다 놓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와버려서 네. 결국은 이 파면되는 신세까지 돼버린 게 너무 아쉽고 그래서 제가 이 박 대통령의 처지가 이 봉황에서 닭으로 전락한 것보다 못한 신세가 돼버렸다 이런 게 안타깝습니다.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네. 다 놓쳤다. 자업자득이다. 뭐 이런 해석이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네 번째 한번 저희가 키워드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난 몰랐네. 보일러 놔드려야. 아름다운 승복에 이어지는 마지막 키워드는 과연 뭘까요? 보겠습니다. 잃어버린 방패. 박지훈 변호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자 민간인 신분이 그렇죠. 됐습니다. 검찰 수사의 그 칼날을 피할 수 없는 신분이 됐는데요. 그렇죠. 검찰 좀 뭐 조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 방패 갑옷 같은 게 있죠. 대통령은 현직에서는 뭐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대면 조사도 못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청와대 압수수색도 못했습니다. 아마 중앙지검에서 이제 사건을 인수인계 받았는데 이거를 당장 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예. 대선 이후에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중앙지검에서 아마 할 걸로 지금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박지훈 변호사께서는 그렇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당장 수사냐 대선 이후 수사냐인데 당장 수사 쪽에 네, 좀 왜냐하면 무게를 지금 두시는 이재용 거거든요. 부회장이 공판 공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용 부회장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같이 가는 상황입니다. 공범 내지 뭐 뇌물죄를 받았으면 받았다. 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공소유지도 아주 관련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록 검토가 끝난다면 바로 소환을 할 걸 생각이 들고요. 네. 소환하고 압수수색도 아마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다만 이제 소환에 불응한다 그러면 네. 이제 강제 수사 부분인데 네. 그 부분은 막 당장은 결정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중앙지검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검찰 조사하면은 사실 박 대통령의 예전에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가 생각이 나죠.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 하는 것보다도 제가 임기를 마치고 나면 나라가 가는 방향에 있어서 이제 다 이렇게 좀 바른 궤도에 올라서 갖고 이렇게 가는구나 해서 걱정을 그런데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첫 번째 소망이고요. 저의 사명을 아주 잘 어쨌든 완수해서 어떤 나라가 밝은 앞날로 나아가고 국민이 더 좀 잘 살게 되는데 뭔가 기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가득합니다.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 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국민을 잘 네. 살게 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기자회견에서 밝혔고요. 이번 최순실 사태 후에도 그렇기 때문에 검찰 조사, 무슨 특검 조사 다 응하겠다고 했는데 안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다음 주 검찰이 소환한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과연 네. 스스로 나올까? 이런 생각이 스스로 들어요. 안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안 나오게 네. 되면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체포를 해야죠. 검찰이 그냥 있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나오라고 했는데 본인 네. 스스로 안 나오신다고 하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네. 대통령으로 계실 때야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게 방어가 됐지만 네. 만약에 지금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조사하라고 나오라는데 계속 안 나온다. 그럼 네. 검찰이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웃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사에 안 나올 때 한두 번은 또다시 조사에 응하라고 얘기하겠지만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해서 체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네. 사실은 상식적인 거고 만약 그걸 안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또 국민적 반감이 엄청나게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네, 봅니다. 신현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게 걱정이 돼요. 뭐 내일이나 모레쯤 삼성동으로 가셨다면 네. 예를 들어서 삼성동 사제에 가 계시는 동안에 검찰에서 이제 이제 출두하라 소환 명령이 내려졌어요. 네. 근데 본인이 거기에 흔쾌히 응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체포영장을 뭐 발부하고 체포영장이나 뭐 이렇게 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이제 뭐 박사모의 그 열혈 회원들이 네. 삼성동 사저를 둘러싸고 대문 앞에서 인간 방패를 형성해가지고 검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또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네. 그럼으로써 좀 충돌이 벌어지는 저는 이거는 정말로 끔찍한 이게 대통령 탄핵 이후에 예. 굉장히 뒤끝이 안 좋게 후유증이 남아서 더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가 야기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렇게 되면 검찰로서도 지금 저는 오늘 동아일보 사설에서 뭐라고 썼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되 가급적 전직 대통령님을 감안하고 지금 조기 대선이 눈앞에 와 있으니까 네네. 불구속 수사하는 게 맞겠다. 근데 불구속 수사 원칙이라는 게 그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근데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뭐예요? 증거 인멸 내지 도주의 우려, 네. 검찰 수사에 협조를 안 할 때, 이럴 때 신병 확보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구속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상황까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신현님 말씀드리면서 박지훈 변호사님,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제가 너무 극단의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를 나왔어요. 대통령 아직 출국 금지조차 안 돼 있죠? 네, 지금 뭐 외국으로 예를 들면 떠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가능성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법적으로는 뭐 가능하죠. 가능하고 네. 출국 금지를 사실은 내리는 게 맞는데 입건된 상황으로 봐야 되거든요. 예. 근데 아직까지는 법무부에서 출국 금지를 안 내리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입장 표명을 하고 수사에 제대로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이라도 왜냐하면 지금 말한 것처럼 더 불상사가 뭐냐면 그 지지자들이
막 보호하고 인간 방패를 삼고 네.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더 문제가 되거든요. 네. 검찰의 장소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일단은 수사에 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요, 그 박근혜 네. 전 대통령의 그 삼성동 사저 주변에 이미 경호팀이 가 있잖아요, 청와대가. 그리고 경찰병력도 지금 가 있습니다. 애초에 그 박사모나 지금 박 전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이 모일 때 네. 그때부터 차단하는 작업을 하면 그런 뭐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요. 괜히 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또 실제로 그렇게 될까봐 또 너무 걱정이 돼요. 네. 걱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대선 기간하고 껴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의 강도를 약화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불구속 수사하거나 조금 더 수사를 늦추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좀 그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네. 만약에 여기서 수사를 늦추거나 여기서 미적미적하면 오히려 더 큰 불행이 터질 수 있다. 그렇군요. 그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차기 정부까지 이 수사가 이어지면은 차기 정부는 그 인수위 과정도 없어요. 그냥 5월 9일날 투표하면 5월 10일날 그냥 대통령 임기 시작되는 거예요. 네. 차기 정부 첫 번째 해야 되는 역할이 검찰 수사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새 대통령이 보면서 그거 부담 안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과연 좋은 건가?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하고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 받을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 얼마나 그 곤란함을 많이 겪었습니까? 네. 나라가 얼마나 쪼개졌습니까? 네. 그런 일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원칙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빨리 수사하는 네.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성시원 앵커 지금 삼성도 사저 앞에 모습을 잠깐 저희가 점검을 해보고 갈까요? 예. 네, 지금 차 한 대가 도착을 했는데요. 짐을 이렇게 빨리빨리 내리는 것 같죠. 근데 이 차량이 사실 청와대에서 온 차량인지 지금 아니면 어떤 뭐 다른 가구나 이런 물품을 설치하기 위해서 어떤 업체에서 온 것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아마도 근데 뭐 청와대 관저의 물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외부에 이제 뭐 필요한 것들을 이제 구매해서 이제 삼성동 사저에 뭐 물건을 들여놓는 걸 수도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물품들이 지금 삼성동 사저 안에 옮겨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크기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청와대에서 온 물품이 아닐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네.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크기가 좀 작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좀 새로 구입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가구라든지 이런 어떤 가재도구 같은 걸 지금 구입한 상황으로 보이고 그래서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세팅이 되면, 사실 박지만 회장이 얘기했던 부분이 걸레 하나 안 들어갔다니까 네. 몇 년간 빈집 같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네. 가구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전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것들을 갖추는 게 청와대에서 오는 것 같지는 않고 아마 구입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뭐 필요한 네. 물건들을 이제 사서 구매를 해서 네. 삼성동 사저에 구비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어찌됐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행위 머지 않은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탄핵 인용, 숫자로 본 탄핵 심판인데요. 저희가 좀 속도감 있게 한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이라는 숫자에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뭘까요? 보시죠. 첫 여성, 첫 부녀, 첫 파면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8. 헌재재판관 8대0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7대1, 6대2 여러 가지 관측이 많았는데 어느 누구의 예상도 깨고 8대0의 전원일치 파면 결정 433. 이게 뭐지 하실 텐데요. 뇌물 공유 혐의 액수 지금 433억 원입니다. 이 부분도 눈여겨볼 부분인데 어제 헌재에서는 이 뇌물과 관련돼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네. 일반 검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하는지 저희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2. 뭘까요? 보십시오. 두 번의 쓸쓸한 청와대 퇴장인데 근데 지금 최진봉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1, 8, 4, 3, 3, 2 예. 어떤 부분에 가장 좀 주목하고 싶으세요? 저는 1번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1번. 예, 왜냐하면 참 첫 여성 대통령이었잖아요. 예. 우리나라에. 그다음에 첫 부녀 대통령이요. 거기만 해도 얼마나 기대가 컸습니까, 사실. 이 두 가지 첫자만 보면 사실은 국민들이 많은 부분 기대가 컸었고 또 잘하실 거라고 생각했고 국민과 결혼했다고 하고 국민만 생각했다고 하는 그 말만 듣고 믿어서 잘 국정을 운영할 거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마지막 저 첫 파면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서 그분이 왜 최순실이라고 하는 개인 여자 한 여성에 의해서 그만큼 좌지우지되고 수렴청정을 당했는지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 역장이 무너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첫은 사실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하면 세 번째 첫 파면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그 첫 번째 파면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의미는 있어요. 물론 민주주의로 당선된 대통령이 민주주의적 방법을 통해서 파면당한 거니까 그 의미는 있긴 하지만 국민들 얼마나 파면 당한 것을 지지했던 사람도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사실. 예. 대통령이 저렇게 물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 면을 본다면 대통령이 정말 두 가지 처세 있는 의미처럼 잘했으면 파면을 당하지 않고 좋은 대통령 이미지로 남았을 텐데 결국 파면을 당하면서 그 두 가지의 의미가 퇴색되고 알겠습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불행한 대통령이 됐다고 최 볼 수 교수님은 있겠습니다. 1이라는 숫자에 주목하고 싶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좀 살펴보면 첫 파면도 파면이지만 이두 번째로 청와대를 안 좋은 좀 모습으로 나서야 쓸쓸하죠. 하는 그 심정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당시의 영상을 저희가 어렵게 구해봤는데요. 그때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요. 두 번째 이제 청와대를 나오게 되는데 79년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청와대를 나오게 되고요. 이번에는 탄핵이 인용되면서 청와대를 나오게 되는데 두 번이 공교롭게도 굉장히 쓸쓸한 청와대의 퇴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고 박정희 대통령의 두 영예는 16년간 살던 청와대를 떠나 신당동 이웃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라의 최고 책임자가 돼서 함께 이 집을 떠난 지 18년 만에 양친을 모두 여인 채 외롭게 돌아온 것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두 번씩이나 청와대를 쓸쓸하게 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어저께 저는 헌재 선고를 지켜보면서 이정미 헌재 소장 대행이 21분에 딱 파면 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는데 감명하면서도 아주 간결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네. 네. 보통 1시간 정도로 예상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제대로 안 보고 좀 오래 걸리겠지 하고 느긋하게 봤었거든요. 그런데 21분 만에 걸렸다는 건 이거는 그야말로 준비된 겁니다. 준비된 겁니다. 원래 같으면 결정문의 이유를 그대로 낭독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렇다면 결정문은 상당히 페이지 수가 많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정도 사건이면 1시간 반 정도 소요될 수 있는 상황인데 생방송을 예고하면서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선고문을 들었을 때 되게 감명하면서 그렇죠. 아마 중학생 이상의 학생들도 네. 알아먹을 수 쉽게. 있는 그냥 귀로 귀에 듣기만 싹 해도 쉽게 설명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러나가 4번 나왔는데 별명이 생겼더라고요. 어떤 별명이에요? 밀당 헌법녀라고 밀당 밀고 헌법녀요? 당기고 네. 그러나가 나올 때마다 이제 아유 이거 가슴이 기각이구나 철렁철렁하게 철렁철렁했는데 되는군요. 박지훈 네. 변호사님. 예. 박지훈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주셔도 딱 뭔지 알 것 같은데 네. 이정미 대행의 목소리로 확인하면 더 와닿지 않을까요? 듣고 싶습니다 다시. 예, 준비했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전화법이네요. 그렇죠. 네. 이게 근데 네. 본래 이제 주문에 저렇게 이후에 많이 저렇게 기재를 합니다. 앞에 내용을 써놓고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렇지 않다라고 네. 얘기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앞에 3개 그러나 나왔을 때는 네. 이 대통령 측에 유리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뭐 기각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분위기도 있다. 있었어요. 한수도 예. 들렸었는데 마지막에 18분 정도로 그때 했던 그러나에서는 이제 정반대의 얘기를 하지요. 아마
많이 준비한 내용 같고요. 이정미 권한대행이 저 읽을 때 거의 뭐 외웠던 것 같아요. 고개는 숙이긴 한데 네. 단어 하나하나가 틀린 게지 않고 또박또박 읽어내려가더라고요. 또박 얘기하는 걸 봤을 때는 네. 아마 미리부터 아마 저 결정문하고 결정 요지가 준비된 상황이 아니었나. 그래서 국민들이 봤을 때도 앞으로 저 결정 요지문하고 결정문은 헌법 교과서에도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이 됐는데요. 성시원 앵커. 네. 헌법재판관들요. 정말 수개월 동안 엄청나게 고생했다면서요. 그 뒷얘기가 좀 알려졌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저 21분 결정문이 나오기까지 정말 이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밥도 여러분 잘 못 한번 먹더라. 보시면요. 예. 월, 화, 수, 목, 금, 토일이 아니라요. 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출근을 하면서 쉬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심판을 했었고 또 밖에 시위대에 있죠. 그리고 취재진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니까 5kg이 쏙 빠졌다고 합니다. 5kg씩. 네. 그리고 마지막 날, 선고날 화제된 게 있죠. 바로 이정미 소장 대행의 권한대행의 헤어롤인데요. 얼마나 급했으면. 저 모습이에요, 저 네. 모습. 예. 근데 저걸 두고서 저게 8대 0을 예고한 거다. 그리고 이응에서 약간 국민들에게 좀 암시를 해준 거다. 이런 해석까지 나오더라고요. 저는 저 모습은요, 네. 두고두고 아마 역사에 남을 것 같아요, 신 의원님. 그 정말 대통령 탄핵 선고라는 중체대한 그 어떻게 보면 선고를 앞두고 있는 재판 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저 헤어롤을 하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저거를 인용의 영령으로 봤다라는 건요. 네. 정치인이라면 저런 저 이벤트를 할 수 있는데 헌법재판관들은요. 네. 저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저 고도의 긴장과 예.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그게 될 맞을 것 거고요.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도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8대 0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전원일치라는 네. 게 의미가 있고요. 이게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헌법소의 관점에서 이게 판단한 거다. 그 점을 우리가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문구가 있어요. 이정미 권한대행 얘기 중에 대통령의 행위가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파면으로서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그냥 큰 것도 아니고 압도적으로 크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거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다.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 대목은요. 정말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될 대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수는 뭐예요? 자유시장, 자유기업, 기업 활동의 자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요 핵심 가치로 주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더불어서 바로 그런 가치, 헌법적 가치를 침해했다라는 점. 네. 따라서 이게 이념의 문제, 진영의 문제,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8대 0이 나왔다는 거죠. 네. 이 8대 0의 순간 최순실 씨의 반응이 가장 궁금했잖아요. 최순실의 근데 반응. 예. 취재진에게 전해 들으니 그 재판 당시에는 물만 들이키고 있었는데 재판이 쉬는 시간대 네. 그렇게 대성통곡을 했다고 장시호 씨가 대성통곡. 전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장시호가 전달했죠. 네. 근데 네. 아마 그 이유가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각될 그 일정 부분 최순실도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본인이 어쨌든 뭐 또 부인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는 전혀 관여한 적 없다. 네. 물론 박근혜 전 기각을 대통령은 기대했다. 네. 최순실이 혼자서 다 했다고 얘기하지만 최순실은 자기 범죄마저도 부인했어요. 왜냐하면 만약의 경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이 되면 최순실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네. 왜냐하면 최순실의 범죄 행위를 다 인정해버리면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도 함께 공범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최순실의 모든 이권 개입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돼 있다라고 하는 정황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면 최순실의 범죄 행위를 묻어주지 않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된다고 하면 네. 최순실로서도 일정 부분 자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네. 기대를 했을 텐데 네. 탄핵이 결정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방패막이가 그쵸, 없어진 거예요 또. 방패막이 없어진 예, 거죠. 그러니까 네. 최순실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보루였는데 그 보루마저 사라진 걸 보고 네. 엄청난 이제 슬픔과 아픔이 온 거죠. 네. 그리고 본인 나도 이제는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아마 대성 통곡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어제 듭니다. 본인은 재판 중이었어요. 본인 재판 재판 받는 중에. 도중이기 때문에 예. 아마 시계를 계속 봤을 것 같아요. 10시부터 재판하는데 11시쯤에 이제 나는데 11시 21분에 발표가 났잖아요. 예, 그랬죠. 옆에서 이제 변호인이 휴대폰을 보고 있다가 알려준 걸로 보이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 직후에 검사가 공판 수행하는 검사가
박근혜 대통령 얘기하면서 이제 법적으로는 탄핵 인용됐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맡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아마 최순실은 이제 직감을 하고 노려봤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휴정하는 과정에서 장시호와 같이 있는 데서 통곡을 했는데 아마 본인도 놀랐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11시에 하면 통상 12시나 12시 반쯤에 날 거 생각하는데 빨리 났다라는 것도 놀랐을 것 같고 본인이 원하는 결과 안 났기 때문에 아마 대성 통곡을 한 게 아닌가. 자, 이쯤에서요, 이 타이밍에서 최순실이 대성 통곡을 했다고 하는데요. 최순실의 목소리를 오랜만에 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성 통곡한 최순실의 육성입니다. 들어보시죠. 큰일났네. 그러니까 그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이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 물어야 되고 이성원이도 아주 그 기획적으로 하고 돈도 요구하고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를 안 시키면 다 죽고. 아마 최순실이 어제요 재판 중에 탄핵 인용됐다는 딱 그 소식 전하고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큰일 났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어서요, 어제 박지훈 변호사님. 어제요, 장시호에 대한 재판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새로운 사실이 알려졌는데, 장시호랑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선수인 김동성. 교제했던 사실이 알려졌습니까? 본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증인에서 이제 증인 신문 과정에서 김동성 선수하고 전 선수죠. 김동성 선수하고 같이 동거를 하고 동거를 했던 장소가 최순실 이모 집이다. 교제를 하고 그런 내용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김동성 전 선수는 지금 결혼을 해 있는 유부남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도 결혼 상태고요. 그 당시 2015년 정도인데 그때도 이제 어떤 결혼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이 말이 맞다 그러면 이전에 이규혁 전 감독이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하니까 이 김동성 씨가 SNS에 욕을 막 했었거든요. 무슨 소리냐. 근데 이제 장시호 씨가 그 교제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이 맞을 가능성이 높고요. 김동성 씨는 또 새로운 또 분란이 될 거 생각이 들어요. 일단 김동성 씨는 이제 사실관계를 자기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부인했었고 지금은 이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장시호 씨가 아무리 진술이 솔직하다고 하지만 정말 거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굳이 진술 안 해도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김동성과 교제한 게 맞고 최순실 집에서 같이 살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장시호 씨 얘기를 들어보면요, 저는 그냥 참 해맑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다르게 표현하면 또 사차원이다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건 좀 부정적이겠지만 백치미가 있다 이런 표현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이런 문제에서 이제 혐의가 없다고 하는 거, 예를 들면 이제 원래 시작은 영재센터가 아니고 영재교육원으로 시작을 했대요. 영재교육원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다가 김동성 씨를 만나가지고 최순실 씨한테 소개를 해주고 두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센터로 바뀌었다. 이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김동성이라는 관계가 나온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일종의 이제 불륜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주장이. 그럼요. 그거를 그렇게 거침없이 얘기하는 게 한편으로 이해가 장시호 씨가 김동성 선수한테 뭐 서운한 게 있었을까요? 왜 갑자기 진짜 말 안 해도 되는 거를 굳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준비된 발언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돌발적으로 나온 거예요? 돌발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실 뭐 복덩이라고 얘기도 하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하면서 검사가 물었을 때 납득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에게 나온 게 아니라 센터란 이름을 김동성 씨가 지었다는 거거든요. 센터를. 그래서 아마 준비돼서 일부러 김동성 씨를 뭐 어떻게 곤란하게 만들려고 한 건 아니고 이 말하다 보니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추측이 좀 됩니다. 사실 저는 이 얘기 들은 지가 꽤 됐어요. 그러셨어요? 들은 적이 있어요. 빠르시군요. 누굴 통해서 얘기를 듣고 그래 그 김동성 선수가 그 얘기를 또 기자를 만나가지고 또 얘기를 한 적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하다못해 저도 말 못했잖아요. 지금까지 장시호 씨가 얘기하기 전까지. 근데 장시호 씨 본인이 이렇게 다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저도 말 못하는 거를 본인이 얘기하니까 참 좀 황당하네요. 자, 장시호 씨와 김동성 씨 얘기까지 해봤습니다.